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연휴 코앞인데 여야 의정 미궁이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아직 미궁입니다. 사실상 추석 연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미궁이다라는 거죠. 당정 이 연휴 동네 병원 8,000곳 진료 지원하겠다라고 일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료단체 입장이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석 전에 협의체 발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데 혹여 그럼 추석 때 아프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문현 동네 병원이 어딘지 129로 전화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알아두시고 한 250개 병원에선 비대면 진료도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대비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의원님 추석 휴가비는 424만 원. 추석 휴가비가 있어? 우리 회사는 있는데 근데 400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추석 휴가비 우리 회사에 있는데 400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일단 좋은 회사 다니시는 거죠. 네, 사실 연봉제로 바뀌면서 추석 휴가비가 대다수 민간에선 좀 없어졌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추석비 나오더라. 근데 424만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왜 424만 원이냐? 여길 보겠습니다. 월봉 금액의 이 60%다. 월 얼마를 받느냐 봤더니 월 이 받는 게 한 708만 원 가까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60% 424만 원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혈세로 어김없이 요번에도 나왔다.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휴가비 절반을 좀 기부하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이유 여기 있죠.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절 휴가비까지 챙기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휴가비 절반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만큼 일을 제대로 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명절 휴가비 더 주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라는 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매년 오르던 공시가격 시장 변동률로 정한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발표냐? 부동산 공시가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제부터 공시가 전년도 공시가에다가 시장 변동률을 같이 합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공시가가 쉽게 말해서 현실화되는 거고 보유세 폭탄은 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도이치전주 유죄, 유사 역할 김여사 수사 변곡점. 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2심 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에서도 권 전 회장은 여전히 좀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권 전 회장이랑 같이 나온 이 같이 기소된 손모 씨,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방조 혐의에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유사 역할 김 여사 수사 변곡점. 근데 이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의 상황이 상당히 좀 유사한데 그럼 김 여사 관련해서도 이거 뭔가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 관련한 이 변곡점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지켜보면 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1호품 밀수 중국서 대대적 압류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아니 분명히 국제사회 대북제재라는 데면 벤츠 타고 뭐 몇 대씩 되고 롤렉스 시계 차고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 다 밀수해서 사들였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이게 밀수가 되는 루트였었는데 중국에서 이 1호품을 대대적으로 압류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김정은 거인지 모르고 압류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좀 볼까요? 네, 여기 밑줄. 네, 북측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사용할 물품이 있다는 취지로
해당 물품이라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중국 측이 반환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네.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요즘에 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중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는 밀수품까지도 압류하는 이런 상황이다. 저희가 단적으로 지금 북중 관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1인 가구 비중 1위, 20대에서 80대로 2052년 초고령 나혼산 사회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제 1인 가구가 30년, 대략 30년 뒤면 한 41% 정도는 1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약간 좀 더 보태서 뭐 절반은 이제 1인 가구 아닙니까 했는데 그 1인 가구 안에서도 대부분은 20대가 아니라 이제 80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1인 가구는 2022년 1위였던 20대 비중이 2052년 6.9%로 줄어들고요. 대신 80대 이상의 나 혼자 산다는 사람이 7.6에서 23.8%로 급증해서 1위에 오른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온통 황토빛 물입니다. 이게 어디냐? 울릉도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근데 울릉도는 유독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시간당 강수량이 70mm가 넘게, 그러니까 1시간당 한 7cm가 넘는 비가 온 거예요. 46년 만에 기록적인 물폭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사실 전국적으로 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뭐 소나기도 있고 계속 온다는 것도 있고 한데 요즘 날씨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살짝 올지 억수같이 폭우로 올지 모르니까 이 비우산 잘 좀 비 대비해서 우산 잘 챙기시고요. 네, 폭우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이 궁금한 점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얘기도 좀 잘 대담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속보가 뭐가 들어왔느냐 볼까요? 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가 좀 넘은 시각에 이 북한 노동신문, 이 당 신문인 거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로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이에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우라늄 농축시설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고 보이면 안 되는 곳인데 이거를 공개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정대진 한라대 교수님 직접 전문가 연결해서 좀 물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왜 지금 공개한 걸까요? 지금 아마 예정된 수순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한창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 시찰하고 네. 여러 이제 국방 관련 사업을 좀 챙기고 있는데 이거 굳이 공개를 안 해도 될 건데 이제 특별히 좀 공개한 점은 이제 그 우리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특별히 크게 대응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가성비가 좀 좋은 거죠. 특별히 뭐 전군을 동원한 훈련을 한다거나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첨단 핵시설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지금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뭐 좀 연관지어 해석을 해보자면은 엊그저께 또 미국 대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의 이제 7차 핵실험 여부 등이 이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좀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언제든지 자기들은 핵능력 고도화하고 핵실험도 불도 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은연중에 보여주는 이제 이런 효과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북한이 핵실험 이른바 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뭐 핵실험 빌드업은 뭐 수년 전부터 좀 계속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좀 간단치는 않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는 미국을 상대하는 이제 크게 폭발력을 광범위하고 넓게 터뜨리는 이제 그 전략 핵실험을
6차까지는 폭발력을 이제 증강하는 걸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네. 7차 핵실험부터는 지금 전술핵, 그러니까 작고 정교하게 남한을 정조준해서 이제 실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필요한데 이제 그 7차 핵실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만약 하게 된다면 7차, 8차, 9차를 연달아서 지금 한 수일 내에 좀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북한도 빌드업을 기술적으로 뭐 한도 했던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기술적으로 이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건데 언제든지 이제 우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 하신 말씀이 지금 미 대선 토론에서 안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나 무서워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지금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나 트럼프 안 무서워하는데? 라는 시그널인 건지 아니면 트럼프 내가 무서우면 트럼프 뽑아야 돼라고 말을 하는 시그널인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은연중에 미국 대선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스케줄, 시간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걸 이제 목표로 좀 할 건데요. 사실 뭐 미국 유권자들,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다 건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의 7차 핵실험 자체가 미국 네. 유권자들의 일반 표심을 흔들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에서요. 어쨌든 네. 근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누구든 나를 상대해야 한다. 북한의 이제 핵 문제라고 하는 거 분명히 처리하고 나랑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좀 계속 이제 은연중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겠죠. 근데 마침 안 그래도 오늘 조간에 무슨 얘기가 플루토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조간에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 보유, 미 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성. 아까 뭐 핵실험 빌드업은 뭐 계속 해오고 있었고 7차 하면 8차, 9차도 계속 막 바로바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라늄 말고 플루토늄이 지금 핵무기 2개, 그러니까 12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있다라고 뭐 정보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사실 이미 북한이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 놓은 핵무기도 상당 수량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상당수량 있고 뭐 50기, 100기 이상 이게 추정하는 전문가마다 좀 추정치가 좀 다르긴 한데 플루토늄 시설은 그 전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해커 박사한테 공개가 됐고 네. 사실 우라늄 시설도 2010년도한테 해커 박사한테 보여준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지도자가 현지 시찰하면서 이 설비를 그대로 지금 보여준 거는 이제 최초 공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플루토늄으로 해서는 지금 뭐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 70kg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수십 기 이상의 이제 핵무기가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문제는 우라늄인데 우라늄 원심 분리기 이번에 뭐 아마 강선이나 영변 쪽에 지금 새롭게 계속 증축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국제 원자력 기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심 분리기 한 2,000개 이상이면은 뭐 1년에 이제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고 고농축 우라늄 25kg당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 수량 완성된 핵무기도 있고 100기 이상 또 만들 수 있는 이 자원도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일단 판단을 현재로선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북한이 어제도 저희가 사실 요 시간대쯤에 갖고 전해드렸던 게 뭐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조간에 있었죠. 네, 같이 볼까요?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네. 어제 북한이 딱 요 시간대쯤에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발 쏘아 올렸다라고 저희도 전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재원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교수님,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미 대선을 좀 생각을 하고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ICBM으로 안 쏘고 단거리로 몇 발 쏘아 올린 거냐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 실질적 위협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이 이번에 우라늄 핵시설 공개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 능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그걸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전술 핵은 남한 지역을 정조준해서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입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도 역시 남한 지역을 정조준해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래서 전술 핵과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멱살을 잡고 있다.
이제 이걸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미국 대통령한테도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제 협상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골치를 앓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 대선 기간 중에도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날리는 뭐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우리가 남한의 멱살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에 얘기하기 위함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표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젠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보란 듯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우려가 좀 들긴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볼까요? 네, 더럽혀져야 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그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니까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전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이다. 그들도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참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본인을 말로 표현을 했어요. 들여밟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도 말이다, 고단한 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욕을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본인은 이제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때문에 자기가 이용을 당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난번에는 그 숲속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왜 넷플릭스 드라마 얘기하면서 자기가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돌에 맞았는데 누가 돌 던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런 말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논리가 있잖아요. 2018년 3월에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시켰잖아요. 거기가 예산이 한 해 예산이 11조가 넘는 공기업 중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네. 시키고 4개월 후에 2018년 7월에 그 됐잖아요. 거기 타이스타젯 항공에 네네. 사위가 서모 씨가 네. 전무로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월급하고 해서 2억 2,300만 원이 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상직을 민주당 공천을 줬잖아요. 전주족에. 그런 대가 관계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본질에 가까운 거지. 왜 나를 말처럼 했냐, 나는 개구리처럼 맞았냐. 자꾸 저 4차원, 5차원 쪽으로 좀 응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본질에 좀 치중한 저런 답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개구리 얘기하고 고단한 말이고 뭐 이런 말 얘기를 하고 뭔가 본질에 좀 벗어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개구리 얘기를 올린 뒤에 다시 또 글을 지난 8일 전쯤 지난 4일에 한번 올렸었죠. 뭐라고 올렸었느냐. 같이 볼까요? 우리는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액션을 한다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8일 만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임 대변인님. 근데 8일 전에도 참지 않겠다. 이번에도 다시 참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8일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8일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공직도 아니고 어떠한 뭐 공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일반인인데요. 그동안 사실 아버지가 대통령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뭐 아들이 매우 어린 아들인데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숙제를 해야 되는 아이패드까지 압수되는 상황 등 저희가 아는 거가 이 정도면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많이 고초를 이제 겪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전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했던 지점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운 표현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다혜 씨가 또 이제 자기 표현에 매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MZ 세대의 한 명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검찰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 행보들이 네. 모든 일상이 범죄 혐의로 이렇게 의심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인 겁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의 이제 전 남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의 뭐 시어머니 노모까지도 압수수색했던 그간의 정황들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됐기 때문에 네. 그 고통을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표현을 하겠다. 네. 그렇게 저는 느껴졌고요. 또 심지어 이제 다른 그 여당에 계신 그 정치인분께서 뭐 캥거루족이냐면서 약간 조롱 섞인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도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성인이고 그러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고통스러움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소 어떤 뭐 MZ 세대에 약간 표현하는 뭐 그런 경향도 같이 좀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 그동안 많이 좀 이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글로 올린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씁니다라고 이번엔 또 그래 올렸죠. 그러면 최천일 교수님, 지금 문다혜 씨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글은 문다혜 씨의 발언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다혜 씨가 뭐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에게 뭐 저를 이렇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렇게 뭐 허락을 받지는 않았겠죠. 논의 없이 올렸을 것이다. 예, 아마 그 이제 문 대통령이나 네. 문다혜 씨나 저런 인식은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저런 생각 가지고 올렸겠죠. 그리고 문다혜 씨로서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자기 집이 압수수색 당했고 자기가 또 운영하는 기획사가 또 압수수색 당한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하겠죠. 억울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워낙 다르니까 우리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을 기소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지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던 개념이어서 최서원 씨와 그 개념이었고 처음에 검찰이 이 부분을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보려하다가 이제 네. 직접적인 뇌물죄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이 관점을 바꿨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도 이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상직 그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을 취직한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사위 딸 부부를 취직시켜서 그 돈을 받은 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다. 이게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데, 근데 과연 그게 문다혜 씨가 그 자기의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과연 경제공동체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검찰의 이제 이 기소를 만약 한다면 그 논리가 네.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게 과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지금 경제 공동체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실제로 이 효력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얘기는 뭐 검찰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소환 조사할 것도 같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이런 와중에 문다혜 씨가 지금 글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지금 참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문다혜 씨인데 문다혜 씨가 참지 않으면 사실상 대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누가 문다혜 씨한테 참아라 이렇게 뭐 요청한 사람이 있나요? 뭐 본인이 그러고 저 글이 첫 번째 글이 아니고요. 그 네. 전부터도 틈나면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 글하고 최근 글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네. 그 전에는 그래도 팩트로 뭐 반박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그 보좌를 하던 프랑스 국적의 그 양 모 씨 있잖아요.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네. 총무비서관실 직원이죠. 뭐 출국 금지 당한 거 가지고 자신과의 어떤 금전 거래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에게 뭐 꼴랑 한 번 뭐 몇백만 원 보내준 게 다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이제 팩트로 반박을 했는데 요즘은 팩트 반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뭣도 없고 팩트나 법리가 없이 뭐 저런 식의 뭐 참지 않겠다 뭐 나는 뭐 우리 아버지의 뭐를 위해서 내가 발표해야 될 말이다 이런 그 은유적 문학적 표현만 이렇게 한가득 네. 적어 놓은 건데 아마도 그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그게 직접 뇌물이냐 제3자 뇌물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네. 저 전 사위 서모 씨 토리게임스 취업할 때 타이 이스타제 취업할 때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전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신모 행정관이 현지까지 뭐 갔는지 어쨌는지 그걸 다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았던 그게 뭐죠? 공적 권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이거야말로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니까. 그리고 문다혜 씨는 태국에서 와서 또 청와대에서 장기간 살지 않았습니까? 뭐 청와대 때 살 때 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이런 것도 뭐 자신 있으면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신재호 의원님 말씀 중에 뭐 전 사위가 무슨 게임 업체 그리고 뭐 타이스타젯에 이 채용이 될 때 입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약간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간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그걸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문다혜 씨가 아니 그동안에는 뭔가 반박, 팩트를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임세현 대변인님 참지 않아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함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 참지 않겠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아버지시니까 그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지만요. 사실 많이 참았고 문다혜 씨도 그리고 여러 표현을 못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게다가 전 남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예민한 부분도 약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전 남편 비롯해서 뭐 전 시어머니 그 댁까지 이제 막 하는 일들을 봐서 본인이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별을 했 상황인데 왜 이제 나와 관련했던 이유로 이렇게 뭔가 다 이미 이게 헤어진 분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는 분명히 본인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은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겠다라고 저는 읽혀졌고요. 네. 아까 우리 신지우 의원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취업 부분은 전혀 증빙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이스타젯과 그다음에 그전 게임 업체랑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 전에도 있었던 일이 뭐 이런 전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증빙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러면 그게 취업 청탁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아직까지 증빙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우리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 뭐 집권 여당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 있던 수많은 비리 혐의들은 왜 눈 감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문다혜 씨의 속마음인 것 같다라는 해석을 같이 주셨어요. 사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뭔가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예, 우리 평산 책방에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토크 예정된 대로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책방이 흔들리지 말고 또 할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책방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오늘 행사를 예정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북콘서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게 평산책방의 직원이 피습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심경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꿋꿋하게 뭐 하자 뭐 이런 말을 지금 했는데 이거를 최창일 교수님 우회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피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좀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전자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요.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다. 예, 왜냐하면 뭐 저 부분을 직접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에 대해서 이번 윤 정권이 특히 야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수사를 집요하게 한다는 생각을 왜 안 갖겠어요.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죠. 문 대통령이. 근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그 폭행 사건, 직원 폭행 사건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겠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징후나 이런 혐오 같은 것들이 개입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황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폭행 사건이.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현재 정치 현황에 대해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간접적으로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이런 비판을 어떤 우회적으로 나타냈다고 저는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문다혜 씨 그리고 그 전 남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어떤 특혜 채용 요 얘기를 지금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관련된 것들도 너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 받은 거는 뇌물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일도 하지 말고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흙만 먹고 살아요? 일단 경찰이 문 전 대통령이랑 딸 다혜 씨를 이제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다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네. 그 사위가 월급을 받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무직이었던 상황, 그러니까 직업이 없었던 상황에 생활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용돈을 줬던 그런 관계, 그건 의례적인 형태의 도움이었지. 그거 윤석열 대통령과 그 후예들이 그 재미를 봤는데 그 현재 월급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전환시키는 신공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이 사건에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죠. 근데 김영진 의원 얘기는 이게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한 거는 좀 어거지 끌어당겨서 네. 자꾸 이제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처가에서 대신 봐줬습니까? 재혼한 지도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건 주가 조작이나 이런 수사도 나온 것도 다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윤 대통령을 거기 엮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리고 고민정 의원이나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대통령 가족은 월급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거는 감정적인 지지층만 보는 대응이지 정말 본질에 의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 중진공 이사장을 기상직 시켰는데 그 외에 문다혜 가족이 태국을 갔는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행정관이 도와주고 월급을 2억 2,300만 원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왜 국회의원 공천을 해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걸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한테 5천만 원 오간 것도 그때 유튜브가 집 주위에 시위를 해서 은행에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친구한테 부탁했다. 그것도 격까지 이게 발뺌이에요. 그게 핵심이겠어요.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그 돈 주기 얼마 전에 재산 신고했을 때는 5천만 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그게 특활비인지 뇌물인지 빼돌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은행의 유튜버들이 시위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자꾸 격까지만 건드는 거죠. 정말 떳떳하다면은 특검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온 거는 지금 매관 매제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주고 그 자리 대가로 자기 딸을 봐주게 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나는 치약 칫솔도 내 거 쓰지 나라 거 안 쓴다고 청백리에 상징했어요. 네. 공과 사를 엄격하게 하신 분인데 지금 보니까 공하고 사하고 뒤죽박죽 돼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사익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고 더 할 게 많아요. 울산시장 청와대 총동원해서 개입한 거 탈원전이라든지 월북 납북 월남한 어부들 강제 북송한 거라든지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지금 시작이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다면은 특검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 말고도 할 게 많다. 여러 가지 지금 나열을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5천만 원 뭉칫돈 얘기도 지금 나왔죠. 김정숙 여사. 아니 그러면은 왜 본인이 직접 딸한테 돈 송금 안 하고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느냐? 이거 사실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인터넷 뱅킹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인한테 맡겨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김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바깥에는 너무 시끄럽고 은행 가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 저를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걸 잘 못한다. 저는 궁금한 게 전화기로 현금을 어떻게 보내죠? 현금을.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 댓글로 막 뭐라고 뭐 하던데 예.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전화기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네.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예. 자, 네. 지금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약간 조작이 좀 미숙하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못한다 더라라고 내가 윤건영 의원한테 들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 부분을 또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전 세계에 기술적으로 실물로 이 5만 원짜리 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현금을 어떻게 전화기로 보내냐. 휴대전화로 어떻게 이 현금을 전화기로 보냅니까? 라고 난 모르겠네요. 그 방법. 또 얘기를 했어요. 최 교수님. 네. 지금 김경률 교수님 얘기는 왜 그 큰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글쎄 뭐 가정도 가정 나름이겠습니다만 네. 5천만 원 이렇게 갖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일상적으로 만약에 딸에게 돈을 송금하려면 계좌 이체를 하죠. 제가 잠깐 전화기로 텔레뱅킹 있는데라고 잠깐 오해를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아무튼간에 저런 부분이 다 일단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일단 이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이 야권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단히 이거 너무 과하게 이것저것 다 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명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그때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있었고 뭐 유튜버들이 뭐 밖에서 시위를 해서 그러지 안 했는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딸에게 돈을 전달한 거다. 이걸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건드리냐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 이왕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일반 국민 일반이 알아듣도록 네.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어떤 타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거구나. 네. 라든지 중진공을 취직시킨 다음에 이상익 전 의원은 그래서 딸도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건 대가성이 아니고 뇌물이 아니겠네. 라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검찰의 속내나 이 여권의 속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어차피 여권이 지금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안 바뀌었다면 저런 일은 안 벌어졌겠죠. 가정컨대. 네.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인데 그러나 그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영역은 현실적 문제가 제기됐고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의혹이 네. 이 부분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정치로 다른 얘기를 해봐야 공방의 처음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여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5천만 원 현금을 뭐 보유한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 의혹이 제기됐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납득이 되는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경률 회계사가 아니 왜 집에 현금이 이렇게 많아요? 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실까요? 조국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면 윤건영 의원이 저에게 알려준 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송금할 무렵 양산저택과 은행 가는 길이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예.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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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거 답할 방법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네. 이거 좀 더 주장을 해보자면 이거 특검해야죠. 네. 임세현 대변인님.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재산 신고에는 현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신고가 되지 않았던 거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재산 목록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비싼 모 브랜드의 뭐 수천만 원짜리 액세서리도 신고 안 하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추측겁니다. 저는 잘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까 뭐 그 현금이 어떻게 폰으로 가냐 이러는데 이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폰뱅킹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막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얼마 안 되고 나서 저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 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여사님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처럼 네. 막 이렇게 핸드폰을 텔레그램 주고만 핸드폰 개인 폰이 아예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폰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럼 뱅킹 깔려면 진짜 은행을 가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그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 장치가 안 돼 있으면요. 어쨌든 한 번 은행 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지점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실제 현업으로 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는 휴대전화가 아예 없고 다른 뭐 비서진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그거를 받아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두 분의 핸드폰이 아예 없고 거의 해지가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자체가 안 쓰고 지금 소위 말하는 비화폰으로는 공식적인 일을 했고 또 청와대에 주어지는 핸드폰으로 업무나 뭐 일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뭐 폰을 뱅킹 깔거나 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아마 고의유지 않을까. 너무 비본질적인 얘기만 해갖고 제가 웬만하면 이 문제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얘기만 해갖고 그러는데 그 뭐 폰으로 그 하는 건 그냥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조국 의원이 잘 몰라서 그냥 얘기한 해프닝이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저 5천만 원의 출처가 뭐냐 그거예요. 5천만 원의 출처가. 근데 퇴직 후에도 그 재산 신고를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의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쵸. 근데 김경률 회계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신고가 안 돼 있더라.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아까 뭐 윤영걸 대표님도 특활비 얘기했는데 그 청와대에서 쓰고 남은 특활비를 갖고 와서 그걸 보낸 것이냐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 폰뱅킹이나 이런 건 다 별볼로 없는 얘기고 출처예요. 출처. 그 돈의 출처가 뭐냐 그 자금의 성격이 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뭐냐가 관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고분을 딱 집은 거죠. 현금이 집에 이렇게 많아? 이 돈이 어디서 온 건데? 라는 부분을 지금 김경률 회계사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네. 샵. 제가 지방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네. 온라인 송금 가능한데 양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는 인터넷 뱅킹 오류도 많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래서 지방 사는 어른들 집에 현금 뭉치 쌓아놓고 이 직접 은행에 이 방문하지 않고 동네 주민한테 부탁해서 대리로 송금하는 게 흔한 일이다. 나도 내 고향 가면 어르신들이 보자기에 5만 원권 가득 담아서 저에게 송금 좀 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을 신지호 의원님, 네. 이 글을 두고 논란이 더 분분해요. 이게 진짜 몰랐습니다. 유유우는 정말 네. 진짜 사과냐 아니면 쉽게 말하는 돌려까기냐 이런 얘기가 글쎄, 있어요. 제가 뭐 김경률 회계사 뭐 대변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전달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측 윤건영 의원이 그걸 대변을 했잖아요. 그게 100% 맞다고 할지라도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그 안 했다면은 그건 공직자 율법 위반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쓰다 남은 특활비를 들고 왔다면 그건 국고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부분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일관되게 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다 격가지다. 중요한 건 돈의 출처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의 출처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아까 살짝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결혼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혹여 뭐 재혼으로 들으셨으면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네.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순리대로 풀어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이재명 걱정될 일 많아. 김종인 순리대로 풀어야. 네.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략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그제 뭐 한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네? 걱정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걱정될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은 뭐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뭐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순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지. 네. 이재명 대표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뭐 무슨 얘기한지는 저희가 차차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임세영 대변인님. 지금 두 사람이 왜 만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왜 만났냐? 주석 잘 셋이라고 만나는 거냐? 왜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언로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오랜 그 현안을 그 해안을 가진 언로로서 그 당의 조언도 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에서도 알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여러 분들도 공개 혹은 비공개로 만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해법을 조금 묻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지만 또 제1당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주자였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인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수많은 언론분들과 그 또 많은 그 지식인들을 만나서 묻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사실 이제 저런 과정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히려 저렇게 더 많은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여론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사실 더 맞는데 어쨌든 야당의 대표이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금 뭔가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로를 만나서 좀 묘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만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일각에선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 대란을 좀 생각을 해서 일부러 만났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제가 전에 피부를 하면 이거 붙이고 나오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나는데 그때 많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따라하신 거죠?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노력해 성공을 하셨어. 아 그렇습니까? 네. 과정입니다. 어떻게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나는 뭐 별로 심하게 건강관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가끔가다 걷기나 좀 하고 그러는 거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보이는 라디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여기 이제 뭘 붙이고 나서 아니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아니 내가 여기가 좀 너무 찢어졌는데 이거 내가 22군데를 돌았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 다 안 된다 그래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물었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 다른 얘기를 약간 동문서답 비슷하게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 추석 앞두고 뭔가 의료 대란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시각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식사 전에 대화의 물꼬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다. 오전에 응급실도 가셨는데 좀 어떠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올해 84시거든요.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괜찮으시냐? 뭐 여쭤본 거고 저 회동은 저는 상당히 간단한 그냥 회동 시간 많은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하나는 피의자 신분, 하나는 대권주자 신분.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난 거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2년 6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뛰고 있어요. 며칠 전에 모 신문에 섀도우 캐비넷 얘기하고 내각에 기용할 사람들을 벌써 인재해서 뽑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 특정 신문 난 거 보니까 언론에 약간 플레이한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10월이나 11월에 1심 판결이 2개가 나니까 법원 판사 여러분 내가 대권 주자니까 준비된 대통령 웬만하면 무죄를 때리세요 하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죠. 또 하나는 당원하고 지지자들 네. 내가 비명뿐만 아니라 친문, 중도, 무당층까지 다 껴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무죄를 위해서 좀 띄워줘. 저는 두 가지 신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 많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욕심 많은 이재명 대표가 저녁은 먹었지만은 저건 어떻게 보면은 대권을 가기 위한 시발점이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다.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네. 함부로 건들지 마. 지난번에 유창원 판사가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 기각할 때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대표를 구속까지 하냐. 그러니까 판사한테 그런 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포석이다. 하나는 미리 대선 준비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곧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법원에 무언에 압력을 주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첫 번째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움직임은 뭐 예측 가능한 부분인 건데 최창렬 교수님. 두 번째 지금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는 포석 차원이다?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정합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재명 대표의 이 행보를 보니까 네. 보폭이 대단히 넓어졌어요. 보폭도 넓어지고 여유도 보이고. 네. 아까 대담할 때 보니까 어느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봐도 이제 어느 한때는 이 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초조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건 보기 나름이지 주관적인 거긴 합니다만. 네. 요즘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얼굴에 여유도 보이고 아까 섀도우 캐비넷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거의 뭐 이제 이 야권의 대선주자는 이제 따놓은 거고 사실 1, 2위를 다툴 정도가 아니라 완전 1위잖아요.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여론조사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야당은 완전 장악을 한 거고 네. 이제 비명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요새 뭐 삼김이라고 이제 김경수,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제는 그 대신에 사법적인 문제예요. 10월 달에 이제 선거 공판이 나올 텐데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게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단지 유죄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건이 상당히 공세로 나올 테니까 네. 그게 좋은 변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상돈 뭐 전 의원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 막론하고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면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 아니냐. 특히 추석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기 좀 할 거 아니겠어요. 추석 때 그런 말이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이제는 대권 주자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의식한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그 두 가지가 확고한 이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 뭐 겸사겸사 좀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만 만난 게 아니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에 이어서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서 김종인과 연쇄 회동을 한 거다. 외연 넓히기에 좀 나섰다라는 게 제목으로 아예 깊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보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왜? 단순히 어떤 이미지, 뭐 법원에 대한 압박, 대선 주자로서의 뭐 미리미리 인사하는 그런 거냐라는 건데 요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뭐 조간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 이후 내각 구성할 인사폭 좀 넓게 섭외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나요? 저 예비 그 섀도우 캐비넷이죠.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로로서 그동안 고견을 듣는 거였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진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추천하거나 의사를 주거나 컨셉을 주거나 방향을 주는 그런 정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김영진 의원 얘기는 뭔가 뭐 섀도우 캐비닛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누구를 넣을지 인재를 추천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는 다음에 어떤 집권 시나리오에 뭔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아예 김영진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지호 의원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다음 집권 이렇게 도와도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아닌데요. 네. 지금 차기 대선이 언제죠? 2027년 3월입니다. 네. 지금이 2024년 9월입니다. 그렇죠. 뭐 섀도우 캐비나 이건 주로 이제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 쓰는 방식인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잘 저런 걸 안 합니다. 근데 섀도우 캐비넷이네 뭐 또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고 하는 것이 대권 주자 행보인데 2년 6개월 전부터 무슨 예비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2개 사건. 거기서 이제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 1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대선 가니까 괜히 내부에서 흔들려고 하지 마. 나의 대선 도전은 그냥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건 굳은 자니까 괜히 그거 흔들려고 그러지 마 하는 그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심, 3심 가면서 더 짧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2027년 3월 전에 3월 전까지 3월까지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날 가능성보다는 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섀도우 캐비나 이 얘기하는 거는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다.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다. 그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임세영 대변인님. 이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다는 게 깔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지난 선거에 대한 반성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그 캠프나 이런 구성이 조금 준비가 안 됐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 준비가 덜 돼서 통합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사실상 0.73%라는 데서 깻잎만큼 진 거 아니냐라는 그 당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파심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 해보자. 미리미리 통합하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2기 아닙니까? 1기 때는 사실 정신이 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고 총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2기부터 해보자. 집권당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자 차곡차곡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뭐 의미를 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준비하고 해안을 듣는 과정이다. 오히려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집권당이신 한동훈 대표나 또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런 행보를 더 광폭으로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 오히려 야당의 대표보다는 우리 집권당 더 권력 있는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민의를 듣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집권 다음 대선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차곡차곡 그냥 준비하는 차원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사실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첫 번째, 김의겸 전 의원입니다.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공작 김의겸 2년 만에 기소입니다. 네. 김의겸 전 의원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요 발언을 했었죠. 청담동 술자리.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때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전 의원이 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고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법사위에서 했었던 얘기는 이게 뭐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무혐의가 났는데 그거 말고 그 똑같은 얘기를 유튜브에 나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소 결정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보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뒷골목의 법칙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 45조에 따르면 이거 면책특권이 분명히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숨을 생각은 없지만 하지만 이런 검찰 태도에 좀 기가 막힌다.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최창렬 교수님, 사실 면책특권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한 얘기는 무혐의가 났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요건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면책특권을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의겸 전 의원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면책특권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 2022년도 10월 달에 얘기한 건 당연히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무혐의나 뭐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문제는 이제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1월까지 유튜버에서 그 유튜버 강모 씨나 이런 분들하고 이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하면서 이게 결국 이제 정보통신법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된 거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건데, 이건 사실 뭐 얘기를 하면 길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때 시끌벅적했어요.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뭐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2023년도 뭐 7월 며칠 새벽에 전화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래서 뭐 그것마저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말이 맞겠죠. 근데 이제 와서 김의겸 의원이 뭘 싸운다는 겁니까? 무슨 뭐 독립투쟁이에요? 항일투쟁합니까? 저런 태도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자꾸 증폭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든가. 기소했으니까 법원이 판결할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 지켜보겠어 이러면 되지 뭘 끝까지 싸워요. 저런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정치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막판에 또 화가 살짝 나셨는데 네. 아무튼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였느냐? 안철수 의원입니다. 의사복을 입은 안철수 의원. 기사 같이 보시죠. 의사 안철수. 네. 의사 안철수. 왜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의사 안철수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2025학년도 증원도
이거 건드려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증언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어요. 아니 초기에 중재를 해주길 기다렸는데 왜 뒤늦게 혼란만 부채질하느냐.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해주면 참으로 고맙게 했는데 왜 뒤늦게 이럽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의료 대란 모두의 관심사인데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